네,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.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의 글로벌리스트 팀 김진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계속 좀 짚어주시고 계신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6월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네. 7월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. 네. 최근에 뉴욕 증시 괜찮습니다. 사실 6월 전까지만 해도 비미국에 비해서 미국이 많이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. 이제는 또 사상 최고치에 임박한 그런 상황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현재 ETF 흐름이나 수급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네. 저희 ETF를 좀 담당하고 있어서 네. ETF 펀드 플로우 먼저 좀 살펴보면요. 네. 최근 들어서 한 이제 그 4월에 관세 때문에 폭락했던 그 증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ETF도 3, 4, 5월, 6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계속 주식형 ETF로는 자금이 다시 유입 재개가 됐습니다. 네, 그리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, 미국에서도 그래요? 그렇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좀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어요. 채권 같은 경우는 좀 축소됐는데 여전히 초단기채로 많이 유입되면서 장기물보다는 단기채 베팅이 더 많았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시장 금리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과 변동성 때문에 장기물을 매입하는 수요는 좀 덜했다. 글로벌리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ETF가 많이 올랐냐. 저희 6월을 좀 최근까지 돌아보면은 네. 5월 중에 사실 트럼프가 되게 많은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많이 일을 했죠. 네. 그냥 뭐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건 말고 정말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행정명령 2건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. 원자력 르네상스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 요 2건을 5월에 좀 후반부에 발표를 하면서 그게 그 이후에 관련 원자력 주식과 방산주 수혜가 그러네요.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원자력 요거 부분이나 방산 부분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관세 협상 진정 움직임이라던가 뭐 지니어스 액트 방금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개별주 등락이 두드러졌다.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중소형주가 확 튄다라고 하셨잖아요. 그렇더라고요. 네, 최근에 그 중소형주 ETF 하면은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그러네요. 발행하는 요 혁신 기술 액티브 ETF들이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. 뭐 중소형주가 이제 뭐 금리 인하 여러 가지 완화되는 그 국면에서 조금 튀기도 했고 또 특히나 이 아크는 이 서클 USDC 서클 많이 발행사. 팔았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. 네, 근데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편입을 하고 좀 빨리 빠져나온 이런 이제 베팅으로 좀 많이 ETF도 수익률이 좋았고 주목할 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한국 주식 ETF, 뭐 EWY 이런 부분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실제로 국내 주식이 너무 좋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많았고 뉴욕 증시 안에서도 이런 EWY가 아주 큰 폭을 상승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국내 주식 더 많이 사고 싶은데 ETF 레버리지 2배까지밖에 없거든요. 미국에 있는 뭐 3배 한국 ETF 이런 거 많이 사셨다고 합니다. 그래요? 네, 역으로. 코스피 잘 가니까 이제 코스피에 투자하고 막 국내 주식 뭐 살까 이게 아니라 미국 주식의 3배짜리 코스피를 사는 거구나.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. 그러네요. 네. 오늘 또 제가 뭐 기사 같은 거 쭉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K 아마존이 뭐 추천을 막 받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쿠팡 주가가 꽤 갔더라고요. 최근에. 네. 그게 이제 국내 증시의 강세와 더불어서 같이 좀 올라가는 것 같던데 확실히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 외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결국 그게 중요하네요. 근본적으로 행정명령에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느냐. 원자력 르네상스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 이 두 개 덕분에 원전과 방산주가 좀 올라갔다. 맞습니다. 그리고 ETF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7월에도 혹시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7월 사실 앞두고 좀 불안감과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, 이벤트가 너무 다양하게 예정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이제 4일이 OBBBA의 1차
목표 통과 기한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제 감세안이죠. 감세안, 네, 맞습니다. 감세안을 트럼프가 내 책상 앞으로 서명할 수 있게 갖고 와라 했던 1차 기한이 7월 4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조금 하나 이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걱정하시는 이제 미국과 이 상대국 간의 90일 관세 유예가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게 9일입니다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 내러티브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. 너무 공포였다가 이제는 오늘도 막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맞아요. 나왔거든요.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15일 전후로 금융주를 필두로 개막을 합니다. 이제 어닝 시즌 사실 지난해 1분기 실적에서는 기업들이 가이던스도 안 준 기업도 많았거든요. 이 관세 영향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고 또 기업들이 이제 너무나 놀래서 미리 선 구매로 막 땡겨오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어떤 관세가 많이 안 묻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덜 묻어났죠. 근데 2분기에는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공포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FOMC 회의나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된다. 이제 보면 되는데 저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 분명히 수시로 변동성 발생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의 어떤 EPS 추정치 최근에 봤는데 좀 다시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일부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세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으려나 이런 이제 관세에 대해서 그렇고 감세에 너무 대해서 과하게 걱정했군요 우리가. 네. 그런 부분들이 좀 서프라이즈로 시장이 반응한다면 7월이 어쩌면 빠지면 매수 진입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상반기에 비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습니다. 그렇죠. 여기 20페이지에 있는 요 오른쪽 표가 보시면 주요 글로벌 주요 지수 등락률인데 원먼스 최근에 1개월로 보더라도 YTD로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. 야,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정말 1등이네요. 만세입니다. 네. 그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 YTD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 증시 대비해서 중국이나 유럽이 좋았는데 지금 한 달간 보면은 중국과 유럽은 다소 좀 부진하고 좀 미국 증시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 안에서 좀 받쳐줬던 거는 좀 대형 퀄리티 종목들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또 관세에 대한 완전하게 자신감 회복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자. 약간 좀 이렇게 보면서 대형 퀄리티 종목 그리고 정책이 묻어나는 종목 그리고 관세나 여러 변동성에도 흔들림이 덜할 종목 위주로 한번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대감도 있지만 뭐 걱정거리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숫자 나오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런 ETF들 중심으로 좀 보자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유동성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주식시장, 뭐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기대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좀 없을까요?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 나스닥 증시가 가면은 또 코인도 많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이 유동성이 좀 풀리면 가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유동성 측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희망을 찾자면 연준의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그리고 SLR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시중에 이제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좀 더 사주면서 일부 이제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장이 좋으면 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.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 하나가 ETF 쪽에 있는 게 이 하반기 중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. 정부 차원에선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들썩들썩하면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는 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변동성이 너무 컸지만 미국 상장된 그 핀테크나 블록체인 기술을 담고 있는 ETF들은 어제 3% 막 올랐거든요. 뭐 서클, 코인베이스 다 올랐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블럭이라는 가장 큰 블록체인 기술을 투자하는 ETF, BLOK 뭐 이런 부분은 어제 3% 정도 올랐고. 그렇군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의 어떤 이제 테마주들과 또 미국의 현지에서 실제로 이 USDC를 발행하고 또 중개하고 관련한 이제 서비스를
정말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 모멘텀이 계속 되고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차별화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이랑 비미국이랑 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. 이게 약간 좀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. 네네. 약간 좀 미국 쪽으로 또 가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. 신흥국 입장에서 계속 또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들고 네. 요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? 네. 실제로 저희가 그 ETF 주식형으로만 좀 압축해서 봤을 때, 네. 2025년 들어서 이 유럽 주식형, 한국 주식형, 비미국 주식형으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좋았네요, 가파르게 확실히. 나타났습니다. 네. 과거에 조금 주춤했다가 요 2025년 들어서 또 2025년쯤에서 이렇게 국내 주식 ETF로도 많이 들어왔고 예. 특히나 유럽 주식형 ETF 방산주가 뿜뿜하면서 굉장히 많은 큰 자금의 순유입 전환이 있었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미국은 막 추세가 좀 이제 지지부진했었던 거죠.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아예 막 다시 미국의 강세 막 이렇게 전환되기 어려운 요소가 지금 달러화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달러화 약세 때문에 뭐 비미국 보통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비미국 통화 자산으로 또 국내 또 원화 강세, 뭐 유럽 주식 강세, 그쵸. 유로화 강세 통해서 이제 그 기타 국가로 많이 자금이 좀 유입되잖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그 네. 한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강한 게 다 그 달러 약세로 그냥 얘기하면 설명이 끝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사실 네. 그 상관관계를 정말 무시할 수가 그런 것 없어서 같더라고요. 그러면 달러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그러네요. 약세를 갈 거냐? 그걸 하는 찾아보면 거. 그게 답이 나오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근데 저희 팀 말고 이제 옆에 팀께서 투자 전략께서 이제 환율 전망해 주시는데 저희 하우스 뷰는 3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달러 약세 흐름이 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. 트럼프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요.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네. 너무 약한 거 그래서 막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건 싫은데 달러가 적당히 약세 가는 거는 너무나 원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 약세 기조가 뭐 최소한 3분기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좋게 하반기 보고 있지만 비미국 자산으로의 자산 배분 일부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리고 글로벌 팀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. 이제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봤을 때 국내 주식에 좋은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를 좀 제외하고 나서는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이제 YTD로 연말까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남아 있다.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,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결과론적으로는 다 같이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네. 다 같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유동성 장세라는 게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. 가장 좀 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러면 앞으로 뭐 9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. 몇 번 정도 할까요, 올해? 올해 저희 하우스에서는 한 이제 9월부터 해서 2차례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예. 원래는 7월이 컨센서스였다가 맞아요. 어느 순간에 쓱 9월로 이제 이동이 됐죠. 근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파월 의장이 계속 고집하면서 얘기한 거는 고용도 여전히 견조하다. 그런데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 리스크가 상존해 있고 사실 관세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최근에 일례로 발생했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서 일시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받고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좀 일회성일 수 있는데 이 관세는 트럼프가 어떻게 조치할지도 모르고 그쵸. 퍼센테이지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가늠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거죠. 네네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미리 저희가 받고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기에는 조금 데이터 불충분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트럼프가 또 어제 대통령도 파월 의장 조기 맞아요. 임기 종료시키고 뭐 새로운 차기 누구 지명하겠다. 네,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만큼 굉장히 이 금리 인하에 좀 몰두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일단은 경기나 이런 관세가 얼마나 기업 실적과 또 이제 경기 지표에 영향을 미칠지를 좀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우선적으로 다음 주 바로 이제 뭐 7월 고용이라던가 6월 고용, 그다음에 6월 CPI 뭐 이런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면서 가자. 일단 저희 컨센서스 시장은 9월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. 하지만 저는 약 1% 10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 이건 정말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네.
사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낮춰라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럼 그렇죠. 그 얘기에 좀 신뢰성을 타당성을 주고 설득력을 주려면 행동을 조금 그거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유예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7월 솔솔 초에. 나오는 게 왜냐하면 관세가 여기서 유예가 안 되고 다시 재점화돼서 너무나 이제 시장이 두려움과 공포가 많아졌을 때는 본인이 계속 주장하는 7월 금리 인하는 그렇죠. 불가능하죠. 어불성설이죠. 네, 불가능하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7월에 흘러가는지 좀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 모든 건 트럼프에게 달렸네요. 또. 정말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. 네. 전 세계 증시 네.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맨날 그 트루스 소셜 그거 보면서 해석해드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이슈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게 얼마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요. 그러면 우리는 뭐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야겠죠. 어쨌든 본인이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시는 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어제도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네. 네. 어떻게 보세요? 논란이 좀 있죠. 왜냐하면 워낙 그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고 이게 실제로 기업들 이 숫자의 영역 이런 이제 이익들이 찍힐 것인가 주가는 결국에 이제 이익이 받쳐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급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조정이 받기도 합니다만 사실 미국 쪽은 굉장히 좀 진심이죠. 그리고 그쵸. 네,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그리고 이제 일반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뭐 로빈훗 같은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미 다 이런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사실 이 USDC를 공동으로 같이 만든 서클과 공동으로 같이 만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이미 18일에 자사 그 블로그를 통해서 요 결제 시스템 같은 부분 이제 저희가 코인베이스 페이먼트라는 것들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뭐 거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법정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쵸? 그래서 사실 이런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실 때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장주들 위주로 보심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후에 좀 이해관계자별로 수혜가 좀 전망되어 있는 부분 정리했는데 시장 조성자, 저희 뭐 은행이나 커스터디 업체들, 뭐 국제 발행기관이 있고 또 수요자단이 있을 거고 공급자, 그러니까 수요자라고 하면은 정말 그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결제를 정말 할 사람들인 거고 공급자는 이런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이제 유통하거나 뭐 시스템을 갖춘 그런 발행사들인데 그렇게 좀 이해관계자별로 수혜가 나눠질 거고요. 이런 부분이 정말 실제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뭐 해외 글로벌 전문 기관들에서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글로벌 이제 시장 규모가 2,340억 달러인데 2028년까지는 2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공격적으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산업이죠. 그래서 단기에 어떤 차익 실현을 뭐 단타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도 저희가 이거를 좀 중장기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산업은 맞고 만약에 또 투자를 실질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장주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관련한 여러 가지 블록체인 핀테크 테마 ETF들이 미국에 다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플록 앰플리파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요 ETF 같은 경우는 로빈훗이나 코인베이스 이렇게 담고 있고 기타 뭐 코인베이스가 담겨져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과 핀테크 ETF들이 있고요. 국내에서 굳이 조금 찾아보자면 왜냐하면 사실 국내는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는 기본적으로 안 되죠.
네, 그리고 운용사도 당연히 그럼 출시가 국내 운용사는 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안 되는 거고 그럼 항상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 현물 오케이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. 그러면 블록체인이나 어떤 핀테크 이런 테마 아니면 그럼 되죠.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예. 주식형 ETF는 안 될까? 네, 안 됩니다. 아직. 아 그래요? 아직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그 기업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그것도 안 정의가 되는구나. 네, 그래서 이게 사실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좀 당국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네, 운용사들도 준비를 하고 싶지만 좀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.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조금 완화되고 정책이 마련되고 특히나 그 ETF의 기초 자산으로 아직은 그 디지털 자산이 포함이 안 됩니다. 가상 자산이. 예. 근데 이제 ETF 안에 기초 자산으로 가상 자산이 포함된다라고 어떤 법적 규제가 마련되면 그러면 정말 이거 뭔가를 만들어질 수 있는 국면이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좀 이렇게 비슷한 걸 찾아보면 이제 코덱스의 미국 금융 테크 액티브인데요. 다 있네요. 뭐 서클도 있고. 예.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금융 테크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제 허용을 해준 겁니다. 그렇구나. 만약에 여기서 뭐 블록체인 ETF 이건 안 되는 거고요. 네, 금융테크 액티브이기 때문에 그 종목 편출입이 조금 자유롭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그런 관련주를 조금 더 유연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서클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0028X0 코덱스 미국 금융테크 액티브, 서클, 쇼피파이 이런 종목들이 담겨 있으니까 액티브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종목들의 편출입이 좀 기대되는 그런 ETF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저희가 초반에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7월에 주목할 만한 업종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? 네,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원전 관련해서 국내도 많은 이슈가 있고 지금 보면 미국은 원래 이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뭐 폐쇄 원전도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 뭔가 안 했다가 이제 자립화를 하겠다고 서명을 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던 거를 미국산으로 다 자립화, 내재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말해준 거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은 이제 시작이다.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관련한 ETF로 URA가 가장 대장주이고 URA에는 사실 국내 주식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몰랐네요. 두산에너빌리티,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포함이 상위 종목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기관분들에서는 이 수급이 URA로 들어갔을 때에 또 국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셨고요. 두 번째 방산이죠. 앞서서 이제 전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토에서 GDP 5%까지 이제 방산 지출 증액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한 2주간 방산주 해외에선 좀 주춤했었어요. 왜냐하면 러우 전쟁 뭐 갑자기 러우 전쟁이 아니죠.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급격하게 완화되고 또 워낙 너무 상방이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조금 유럽 증시 조정 받으면서 유럽 방산주 많이 빠졌는데 어제 그제는 요 이슈와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밸류에이션도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많이 다시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방산 ETF들도 같이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쉴드 맨 위에 SHLD는 글로벌 방산이고 전통 국방이랑 팔란티어 같은 이제 방산 AI 업체들 같이 담겨져 있는 또 유럽 방산, 미국 방산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요 쉴드란 ETF. 요 밑에는 이제 ITA, PPA, XAR 미국 중심의 방산 ETF입니다. 네, 그래서 글로벌 방산 국내 상장된 방산 ETF 많이 있죠. 그래서 네 가지 정도 같이 표에 정리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원전과 방산, 뭐 국내에서도 조방원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핫하게 ETF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. ETF 자체도 이렇게 차트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차트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리포트도 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링크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지금까지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